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부분, 회사의 종류부터 볼게요. 회사의 종류, 회사의 설립, 그렇게 되죠. 회사 종류가 뭐냐, 회사 설립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회사의 능력이 뭐냐, 이렇게 세 개를 볼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회사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죠. 5가지가 있다. 회사의 종류, 5손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명 회사가 있다, 합자 회사가 있다, 이걸 인적 회사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요거를 유한책임회사를 물적회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유한책임회사가 요게 미국 제도를 뺏긴 겁니다. 한명합자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이제 독일 제도고,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제도인데 요거를 최근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5회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구별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명 회사가 있고, 자, 그 전에 회사의 개념을 한번, 회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 회사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사원 또는 사원들이라고 하죠. 사원이 되려면 회사가 이 사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줘야 돼요. 자, 그리고 상법의 대원칙은 공짜가 없다. 장사하려는 건데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분을 받게 되면 지분에 대한 대가를 내야 돼요. 이걸 바로 출자라 부릅니다. 출자라 불러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분을 준다. 그래서 사원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리고 사원은 회사의 지분을 얻는 데 걸어서 회사에 뭔가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출자가 두 종류 형태가 있습니다. 신용이나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출자하는 거예요. 재산을 출자하면 이 재산은 회사의 자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제 회계나 세법, 회계를 공부하시겠지만 신용이나 노무는 뭐냐면 몸으로 떼우겠다는 거죠. 몸으로 떼우겠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하는 사람의 신용, 믿음 또는 회사 사람이 노무, 일을 하는 거는 자산으로 평가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용 노무는 자산이 될 수가 없다, 자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회사가 요걸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해요. 자, 신용 노무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영업을 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근데 영업을 하면서 뭐 권리를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떤 영업을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이 회사가 가진, 자, 출자 재산은 회사의 자본이 되죠. 그럼 상대방은 이 책임을, 회사가 가진 자본에다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이런 논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의 영업행위에 따른 책임을 사원들이 책임을 지냐,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원이 출자한 재산이 회사 자본이 되고, 상대방은 영업에 따른 책임을, 회사의 자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사원이 아까 책임 안 진다고 그랬죠? 아까 책임을 안 진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원이 만약에 그 출자를 신용이나 노무를 한 사원이 있다. 그 다음에 출자가 재산을 출자한 사원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때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한 사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출자한 사원에게는 이미 출자 재산은 회사 자본으로 들어갔죠. 그럼 그거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재산을 출자한 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바로 무한 책임이라 부릅니다. 아니, 책임을 지면 지는 거지 왜 무한 책임이라고 그럽니까?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재산을 출자한 사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유한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용어와
법률 용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이걸 보면 어쨌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냐. 근데 무한 책임을 진다는 말과 유한 책임을 진다는 말은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은,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무한 책임을 진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한 책임을 진다는 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거 유책임, 무책임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니냐. 근데 뽀대가 안 나잖아요, 말이. 멋이 없다고요. 멋이 없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다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말을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좀 용어가 의미가 좀 다르죠. 유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어쨌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냐.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처음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이란 말을 한번 볼까. 선이. 일상생활에서 선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이것은 이제 좋은 의미다. 선이라는, 그래서 어떤 선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법률에서는 이게 뭐냐? 몰랐다는 거죠. 모른다. 내가 모른다, 이걸 선이라 불러요. 악이 그러면 나쁜 뜻 그런 건 아니고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용어들이 있는데 뭐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를 한번 볼까요? 자, 처음 회사의 사원이 된다는 말은 회사가 나눠주는 지분을 얻는다는 걸 의미한다. 근데 지분을 얻으면 상법에 대원칙은 공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얻는 대가를 내는데 이걸 출자라 부른다. 그 출자를 신용이나 노무를 할 때가 있고 재산을 할 때가 있는데, 재산을 출자하면 그것이 회사의 자본으로 바뀝니다. 근데 신용 노무는 자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해요. 그러면 영업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책임은 당연히 회사에 추궁하는 건 되지만 사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리고 아까 이게 인격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사원에게 추궁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 출자가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했다는 말은 출자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한 거지 뭘. 몸으로 떼우겠다는 말은 뭐 아무것도 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뭔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 맞지만 그건 돈으로 평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재산을 출자했다는 건 생대 같은 내 돈을 내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로 책임지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책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재산을 내놓을 때 책임을 진 거죠. 내가 재산을 내놨으니까, 내 10억의 재산 중 1억을 내놨으니까 거기 한도로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재산을 출자하냐 너무를 출자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각종 회사에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명에서부터 볼게요. 한 명에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렇게 됐고, 회사가 지분을 나눠줬죠? 그러면 사원이 있겠죠. 그 사원은 한 명회사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 합자회사도 2명이 필요하다. 이거 맞고, 유한책임회사부터는 사원 수는 1명이면 돼요. 자, 사원이 그 대가로서 출자를 한다 그랬죠. 지분을 받는 대가로서 출자를 한다 그랬습니다. 한 명회사는 신용 노무를 출자합니다. 합자회사는 2명인데 이걸 나눠서요. 한 명은 신용 노무를 출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은 재산을 출자합니다. 그래서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재산만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재산만 출자할 수 있다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출자에 따라서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나눠볼까요? 그러면 신용노무는 사실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실제로 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 채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바로 무한책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합자회사는 2 종류가 있죠. 신용노무를 출자한 사원이 한 사람 있고 재산을 출자한 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노무를 출자한 사원은 한 명에서 똑같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한 책임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재산을 출자한 사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다 유한 책임이라 부른다. 역시 유한 책임이라 부르고, 그 책에 이제 표를 정리했으니까 유한 책임이라고 부르고. 왜 일부러 다 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유한 책임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습니다. 조금 더 나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책임이 무겁죠. 무겁죠. 그래서 그러면 회사 채권재단 책임에 비례해서 업무를 누가 보느냐, 업무를 누가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 책임 사원이 보는 거죠. 얘가 보는 거죠. 책임이 무거운 대신에 이 무한 책임 사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한 책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1인 회사가 허용되죠. 허용되죠?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합자회사는 반드시 2명 이상이니까 1인 회사가 허용 안 됩니다. 다 됐고, 그 다음에 신용 노무를 출자한 사원들은 이제 볼까요? 한 명 회사와 합자회사에서 한 명 회사 사원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사원들은 신용 노무를 출자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무한 책임을 지면서 대신에 책임이 무거우니까 업무도 보는 거죠. 근데 재산을 출자한 사원들은 재산을 출자하고 그 출자 재산 이외의 책임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유한 책임을 지니까 책임이 좀 가볍죠. 그래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의 종류가 있겠죠. 시험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 명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 책임 사원들은 신용 노무를 출자하고 대신에 무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지만 유한 책임 사원들은 신용 노무를 출자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업무도 담당할 수가 없다. 그 대신 유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에 낼 만한 건 아니고 이건 뭐 나중에 공부하면 또 반복해서 보겠지만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회사의 설립을 볼까요? 두 번째 회사의 설립.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회사의를 설립할 때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출생하는 건 어머니 몸에서 분리되는 거죠. 이걸 이제 민법에서는 언제부터 사람이 되느냐? 사람은 언제부터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출산을 해야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출산의 개념이 뭐예요? 어머니 신체에서 완전히 노출되는 순간 그때 하나의 인격체로서 출생을 한다 그래요. 그럼 회사도 뭔가 법인이니까 사람이니까 회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는 거죠. 회사를 설립할 때는 가장 먼저 회사의 근본 규칙이 되는 정관을 작성해요.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은 뭐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뭐가 있었는지는 이제 나중에 주식회사 설립부터 차근차근 볼 텐데 회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회사의 근본 규칙 인 정관을 만들고 마지막에 설립 등기해야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설립 등기 없이 회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어머니로부터 출생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자식은 없다고요. 예수님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에는 어머니 몸에서 분리가 되는 순간, 즉 전부 노출될 사람이 되고 회사의 경우 설립 등기해야 회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극단적인 경우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가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의사나 산모가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생명을 절단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살인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를 만들었어요. 설립 등기까지인데 이 설립 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있다고요.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회사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 잘못 만들어진 상태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 나가고 보면 하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나중에 제3자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설립하자로 설립 등기를 되돌리자는 거죠. 설립하자를 설립 무효소송이나 무효나 또는 취소소송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회사 설립을 되돌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고 해서 생명을 절단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안 되지만은 회사를 일단 설립 등기까지 했는데 문제가 있네. 지금 이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뭐가 큰 문제가 터질 수 있고 설립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설립 무효소송이나 취소소송으로 회사 설립을 되돌려 버리는 거죠. 회사를 그냥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없애버린다. 이게 바로 설립무효나 취소소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회사가 일단 등기가 되면 설립 등기되면 회사 설립에 하자가 있다 해서 그냥 이거 회사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사 설립 무효나 취소 소송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설립 등기를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시죠? 회사 잘못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설립 무효 소송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무효 소송과 취소 소송은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무효 소송은 설립 과정에서 하자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할 때. 그다음 취소 소송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효 취소급은 이제 민법에 따라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무효 사유 취소 사유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무효 소송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자, 소송에서 이제 민사소송법을 따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소송법이 있네. 세무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소송에서는 소의 원인이 뭐냐? 판사님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접수해가지고 이제 변론기일이 열려요.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에게 물어보겠죠. 원고 얘기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거 설립 등기 된 거 맞는데 이게 설립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무효고 뭐 무능력자가 있으니까 무효고 이런 식으로 설립 정관 작성이 잘못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의 원인이 뭐냐? 두 번째, 당사자가 뭐냐는 거죠. 원고, 피고가 뭐냐는 거죠. 누구냐? 원고와 피고가 누구냐? 그렇죠. 소송을 내면 맞서 싸우는 상대방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원고가 누구냐, 피고 누구냐. 세 번째, 제소 기간이 어떻게 되냐? 하자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주장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상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래 하자가 있는 거 좋다. 근데 일정 기간 내에만 소송을 제기하라. 그래서 제소 기간이 있다는 거죠. 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그럼 관할 법원이 어디냐? 요 네 개는 반드시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거 무효 사유다 또는 취소 사유다 해가지고 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죠. 소의 종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무효 소송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취소 소송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원고가 되면 피고를 누구를 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의 제기 단계가 되겠죠. 소송의 제기. 자, 소송이 제기되면 이제 변론이 열리죠.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재판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재판을 진행해서 이제 판결이 확정되는 거죠.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상법에서는 민법은 이제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따로 있는데 상법은 상법하고 상사소송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상법에 의외로 소송 절차가 많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일단 써놓을게요. 소가 제기되면 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가 제기되면 반드시 법원에서는 이런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되는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개의 소송이 제기됐다.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을 병합한다 그럽니다. 합치는 거예요. 합친다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이유로 여러 사람이 소송을 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집 센 사람들이 누구예요? 판사님들이지. 그리고 자기 멋에 사는 사람들이 판사님들이라 이 말이죠. 그럼 똑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인용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기각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여야 되는데 결론이 여러 개 나버리면 사람들이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 개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을 합쳐서 재판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 기각. 자, 위법한 사유가 있다. 분명히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인용 판결에서 회사 설립을 무효로 되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판사님이 보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자가 있네? 그러면 설립 무효 판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설립 무효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어요. 물론 2년 내 제기하는데 한 1개월, 2개월 내 제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년 거의 막바지 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미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판결을 해버리면 나는 법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판결해버리면 완전히 이 법률 관계가 개판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피고 이렇게 불러다가 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고 피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설립하자 있는 거 맞다. 근데 이게 소송이 제소기간 내 제기된 거 맞지만은 2년 됩니다. 이게 소송이 한 2년 다 돼서 제기되는 바람에 이게 회사에 대한 법률 관계가 많이 얽히고 설켰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무효 취소 판결하지 않고 그냥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로 하고 그냥 회사 설립을 무효 취소 판결하지 않겠다. 기각 판결하겠다는 거죠. 이걸 재량 기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법 사유가 없어서 설립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각하는 게 아니라 설립 하자는 존재하는 게 맞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냥 회사를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럴 때는 기각 판결한다, 재량 기각하는 거죠. 자,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판결효력은 원래 판결효력은 민사소송에서는 둘이 싸운 거 아닙니까? 원고 피고 간에만 효력이 미쳐야 돼요. 이걸 대인효라 부르는데 상법상 소송은 수많은 법률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원고 피고 간에만 효력이 미쳐서는 안 되고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걸 대세효라고 불러요. 즉 판결효력이 원고 피고 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판결은요, 그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그 처음에 법률 관계가 발생한 때로부터 때로 소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로 돌리는 겁니다. 이걸 소급해라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무로 돌려버리면 그 설립 등기한 때로부터 이 판결 날 때까지 모든 법률 관계를 다 해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률 관계가 간단하면 문제 없는데 상사 관계처럼 법률 관계 복잡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불소급혀. 판결 확정 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판결 확정 전에 벌리면 영향을 미치잖아요. 야, 그러면 판결 받아봐야 뭐하냐는 거죠. 뭐래. 그래서 회사가 해산했다고 봐가지고 청산을 해서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건 맞는데 그 판결 전에 법률 관계까지 다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법률 관계를 기존의 법률 관계를 다 무효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니고 그냥 덮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덮어버리다는 거죠. 땅에 묻으면 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회사 해산에 준해서 청산을 한다는 거죠. 이건 상법상의 거의 대부분의 소송에 다 적용돼요. 물론 소급표가 있는 소송도 있고 재량기각이 안 되는 소송도 있지만 적어도 설립 하자 소송에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송을 제기하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는 무효 소송의 원고, 취소 소송의 원고 다르고 피고는 이제 다 회사가 되는 거죠. 제소 기간은 무조건 다 2년 내에 제기하는 겁니다. 관할 법원은 본점 소재지. 지방 법원 관할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데 소가 제기되면 소가 제기됐다고 공고해서 알리고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되면 합쳐서 재판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고쳐졌다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기각하고 일단 인용 판결 받게 되면 판결효력은 제3자의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불소급표 판결 확정전의 권리이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산에 준해서 청산한다.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그럼 남은 건 이거죠.
남은 건 무효소송의 원고. 피고는 무조건 다 회사입니다. 피고는 무조건 회사니까 원고가 누군지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무효소송.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 무효소송, 취소소송. 이렇게 두 가지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원고 적격, 소위 종류가 그렇다는 거죠. 종류가 그렇고. 원고만 볼게요. 원고. 그럼 한명회사의 원고는 누구냐? 합자회사의 원고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요거 시험이 나와요.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의 원고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무효소송은 한명회사에서는 원고가 그 회사 사원만 제기할 수 있어요. 합자회사도 역시 사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과 색깔을 바꿀게요. 유한책임회사는 아직 제대로 안 봤지만 업무집행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이사 감사가 원고가 되는 겁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사 감사가 원고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이거 완벽하게 외우자 그러지 말고 요거 보시면은 여기서는 요거 한명회사는 사원만, 합자회사는 필요 없고요.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및 업무집행자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주주이사 감사, 요 3개 정도면 돼요. 그래서 합자회사는 유한회사는 안 외워도 됩니다. 지금 뭐 안 외워지는데요? 안 외워지지 뭘. 근데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다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근데 좀 뭔가 이질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질적인 거. 어디가? 이거 쳐보세요. 한명합자회사는 똑같네?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사원을 특별히 주주라고 불러요. 똑같죠? 요것만 다르죠. 그래서 요걸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우는 거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요게. 보세요. 한명회사는 2명인데 뭐 신용노무 출자할 수 있는 사원이 있고 다 무한 책임진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한 명인데 재산만 출자한다. 근데 합자회사는 이게 반반씩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회사의 종류에서는 이게 중요하구나. 합자회사는 이게 한명회사와 기타 유한책임,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한 중간 정도라서 신용노무를 출자하는 사원, 재산을 출자하는 사원이 이원화돼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 종류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 회사 설립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로서 회사 성립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설립하자가 무효소송과 취소소송만 가능한데 일반론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원고 적격만 보는 겁니다. 누가 원고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무효소송에서는 한명합자에서는 사원이, 주식회사 유한에서는 주주이사 감사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유한책임회사만은 사원과 업무집행자, 사원과 업무집행자다 이래 가지고 이거 좀 특이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외울 때 요걸 꼭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종류는 합자회사는 제대로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부담이 덜죠. 불러버리고 이걸 뭐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하는 게 아니라 원고 적격이 무효소송은 유한책임회사가 좀 특이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소소송은 뭘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사든 합자회사든 유한책임회사든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똑같아요. 자, 취소소송의 원고는 뭐냐? 취소권자, 채권자 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무효소송과 취소소송이 둘 다 존재하는데 주식회사만은 여기 없다고요.
주식회사는 무효소송만 있고 주소송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무효소송의 원고 적격에서 유한책임회사가 좀 특이하다. 사원과 업무집행자가 원고를 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취소권자, 채권자 등이 원고가 되는데 주식회사는 아예 취소소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취소성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설립 하자성은 다 됐어요. 됐고. 자,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 준해서 청사라는 건 맞는데 여기서 회사를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소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한 명 회사, 합자 회사의 경우, 한 명 합자 회사의 경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원들이 이제 무효소송이나 주소송을 지게 됐는데 그 원인이 있는 원인 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원이 전원이 동의하면 회사를 소멸시키지 않고 회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거 계속한다 이러면 원래는 없애야 돼요. 청사를 끝내서 없애야 되는데 한 명 합자 회사만은 원인인 즉 무효나 취소 원인은 사원을 뺀 나머지 사원 전원 동의로 회사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설립의 하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회사 설립이 되는 겁니다. 설립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하는데 중간 과정이 이제 주식회사는 상당히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설립하고 나서 하자가 있을 때 무효 취소 소송이 되는데 크게 보면 무효 소송과 취소송이 있지만 주식회사는 이게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 빼고 이제 취소성의 원고는 똑같아요. 취소권자로서 채권자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요거를 암기할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츠. 취소 소송은 취소권자가 제기한다. 채권자가 대표적인 취소권자다. 민법에서는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됐고. 근데 무효 소송에서는 원고가 좀 특이한데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외우시 바랍니다. 됐고. 그다음에 상법상 소송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 제소기간이 뭐 달라지는 것도 많지만 여기서는 이제 2년이죠. 피고는 무조건 회사니까 뭐 여기서 따로 얘기해. 피고는 그냥 회사. 피고는 회사만이 피고니까 뭐 따로 얘기할 거 없고 지금 원고 적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 설립도 끝났습니다. 자, 3단계로 이거 줘야 되겠죠? 이거 줄게요. 이거 줘야 돼. 여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자, 순서대로 보시면 회사가 만들어지려면 사원이 필요하고 사원이 되려면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원은 그 지분을 받는 데 끌어서 출자하는데 출자를 신용노무 출자하거나 재산을 출자한다. 출자하게 되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책임을 신용노무 출자한 사원은 무한 책임을 지고 재산을 출자한 사람들은 유한 책임을 진다. 책임이 없다. 그리고 그 사원들이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느냐. 한 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 책임 사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따로 없다고요. 업무 집행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위원회사는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하냐? 이건 이 사람이 업무 집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업무 집행자. 여기서는 대표이사. 많이 들어봤죠? 대표이사.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업무를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회사의 능력으로 넘어가죠.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이건 회사의 종류. 자, 그러면 세 번째 회사의 능력에 대해서 보자. 근데 회사의 능력을 보기 전에 법률에서 말하는 능력.
권리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알아두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권리 능력. 두 번째, 의사 능력. 세 번째, 행위 능력. 자, 권리 능력은 그 권리임의 귀속 주체가 되는 거죠. 의사 능력은 권리의임의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행위 능력은 뭐냐면 그 판단을 가지고 실제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귀속 주체로서의 능력, 판단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행위 능력이죠.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면 이걸 자연인으로 바꿔볼게요. 자, 산모가 이제 산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출생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기저귀도 필요하고, 아기 침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유도 필요하고. 그럼 산모가 미리 이제 준비해 놓죠. 산모께서.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산달이 가까우니까 이제 분유도 사놓고, 기저귀도 사놓고. 그러면 누구 소유예요? 누구 소유입니까?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산모가 기저귀나 분유를 미리 사놓은 다음에 그 누구 소유예요? 산모 소유? 아이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는 누구 소유예요? 산모 소유지. 출생함과 동시에 그것은 아이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바로 해제 조건? 해제 조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그 산모가 미리 산딸 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수유용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원래부터 태아에게 귀속이 됐다가 출생하는 순간 확정적으로 아이 소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산모에게 속했다가 그 다음에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 아이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결론은 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 거죠? 됐습니다. 그럼 아기가 그럼 산모가 아기가 이제 바로 출생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산모한테 아이가 이쁘게 출생했습니다.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모가 이렇게 아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분유도 사놓고 그 다음에 기저귀도 사놓고 했단다. 좋지? 그러면 아기가 끄떡거려야 됩니까? 그냥 울고만 해줘도 되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주체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내 거로 하겠다는 어떤 의사 액션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 산모가 준비하는 모든 출산용품은 다 아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은 상관없어요. 출생만 하게 되면 그때는 모두 아기 소유가 될 수 있다. 그 아기가 어떤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권리 능력이라고. 그럼 회사는 권리 능력을 언제 취득해요? 회사의 능력은 취득 시기, 즉 설립 등기할 때입니다. 자, 아이가 출생해서 이제 모든 권리의무를 갖는 것처럼 회사는 설립 등기하는 순간 모든 권리의무 주체가 됩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고 또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권리의무는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제 모두 사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망하시면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회사는 언제 능력을 상실하냐? 상실 시기는 언제냐? 자연인의 경우는 사망 시기인데 상실 시기는 회사가 해산했을 때가 아니에요. 했을 때가 아니라 청산을 종결한다. 회사는 재산의 집합체니까 청산한다는 말은 회사의 모든 권리, 재산 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재산 관계가 끝나는 걸 바로 청산 종결이다. 자연인으로 바꾸면 자연인의 경우 권리 능력 취득 시기는 출생한 때, 그 다음에 상실 시기는 사망했을 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은 출생에서 사망까지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퇴화는 뭐냐? 태아는 잠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됐고, 태아도 보호합니다. 산모에 있는 태아도 철저하게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만 아직 출생은 안 했기 때문에 산모하고 태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독립적인 주체를 안 보는 거죠. 철저하게 보호는 해줘요. 회사의 경우 권리 능력의 취득 시기는 설립 등기.
상시 시기는 청산은 종결됐을 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해산 한며 거기 설립무효 취소 판결을 하게 되면 해산에 준해서 청산한다. 그래서 청산이 완전히 끝나면 소멸한다. 해산은 이제 인격이 소멸한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의사 능력이 뭐냐면 이 A가 자라서 한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어떻게 돼요? 고집이 세지죠. 고집이 세지는 게 뭐냐면 판단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뭐 하자 그러면 껐덕껐덕거리면서 다 말 잘 들어요. 근데 이제 미운 4살, 5살, 미운 5살, 미운 6살, 미운 7살 다 밉지 뭐. 그렇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자기가 뭘 할 줄도 모르는데 자기 머릿속으로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 능력은 한 몇 살 때쯤 생길 것 같아요? 몇 살 때쯤? 3살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유치원 한 2학년 1학년 때는 말 잘 듣죠.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자기도 이제 밑에 있는 학업생도 생기니까 말을 안 듣죠. 선생님한테 대들고 해가지고 보통 자연인의 경우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한 8살에서 10살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판단 능력은 생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 되면 지가 행위를 하려고 그러지 이미 판단 능력은 이미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대여섯 살만 돼도 요즘에 교육이 빠르니까. 그러고 근데 행위 능력은 달라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직접 법률 행위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민법에서 철저하게 규정합니다. 행위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미성년자 안 됩니다. 여기서 갭이 생기는 거죠. 판단 능력은 이미 한 7, 8살쯤에 완성이 됐는데 19살까지는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가 답답해서 비틀어지죠. 몸을 비비꼬면서 부모 말 안 듣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거죠. 하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폭풍의 사춘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거예요. 판단 능력은 생기는데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근데 회사의 경우 이걸 한 덩어리로 봐요. 회사의 경우는 세 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구별하는 건 자연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회사는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네 번째 보시면 불법행위 능력도 생기는 거지. 불법행위 능력은 바로 행위 능력의 반대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돼요. 행위 능력이 없다면 미성년자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책임은 안 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는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권리 능력이 없으면 아예 아무 책임도 없어요. 의사 능력이 있으면은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책임이 없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행위해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 왜 책임을 안 지냐? 부모가 대신 책임지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척법소년 얘기하고도 맥락을 닿는 건데 물론 형사 문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법 체계나 형벌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교화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열받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중학생이 담배 펴도 담배 대신 사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중학생이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있다. 그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저씨 담배불 좀 빌려주세요. 뭐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자식이 말이 건방지게 그러다가 이제 쌍방폭행이 되고 나만 책임지고 그 걔는 이제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아니 그럼 어른으로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부모 보고 하라 그러란 말이죠. 여러분 대신할 이유도 없어요. 또 대신할 권한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능력도 회사는 역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회사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경우 그냥 동일한 거로 보는 거죠. 원리민 주체 자격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불법의 능력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권리 능력을 원칙적으로 모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인격체로 만들어줬다면 법인으로 만들어줬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인과는 다른 거죠. 배꼽이 있는 존재하고 회사는 아무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배꼽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연인은 배꼽이 있으면 자연인이에요. 배꼽이 없으면 그게 뭐 인조인간은 뭐 로봇이지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을 중심으로 만드는 법률 체계의 권리의 주체는 회사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신을 믿으니까 사람은 신이 완벽하게 만든 존재죠.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 그 신이 잘못한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신은 이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시고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속마음까지는 제대로 못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법인은 뭐냐면 회사는 사람이 만든 거죠. 신이 만든 것도 지금 불완전한데 사람이 만든 법인, 회사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능력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을 기본으로 한 법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상 제한을 받을 수가 있지 않냐는 거죠. 아예 회사는 이제 상법으로 만드는 회사니까 두 번째 법률상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를 만들 때 보세요. 회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적관 작성할 때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태어나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그냥 출생하는 거죠. 사람은 출생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어떤 이거 뭐 반도체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목적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목적상 제한이 있을 수 있냐? 세 번째. 회사를 만들 때 반드시 정관의 목적을 기재합니다. 목적상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성질상 제한, 그 다음에 법률상 제한, 세 번째 정관상 제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형벌상 제한. 이거 불법행위 능력을 했으니까 범죄 능력도 있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범죄 능력도 있고 범죄 능력은 물음표. 범죄 능력은 이제 밖으로 빼놨습니다. 범죄를 능력이 있냐는 것은 지금 네 개는 한 덩어리로 묶어놨는데 이거는 물음표. 범죄 능력은 있느냐. 회사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즉 형벌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성질상 한번 이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성질이니까 뭐 법률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회사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을 해줄 수 있을까요? 상속? 그 다음에 회사가 자연인과 어떤 친족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외삼촌이 삼성전자인데 우리 당숙께서 현대자동차인데 그럼 병원에 가야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회사가 성질상 상속, 그 다음에 친권, 보시면 참고 친족권 이런 건 안 돼요. 친족관계 있다. 근데 상속하고 비슷한 게 유증이라는 게 유증. 증여 일종인데 보시면 회사는요. 증여도 할 수 있고 증여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인으로부터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와 유증은 뭐냐?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증여고 돌아가시면서 받는 게 유증. 내가 이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옆에 있던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이 찾아와서 매일 주말마다 봉사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 가족들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리고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장사를 치러주면 조건부 유증. 그러면 이 집을 다 니들이 가져라. 좋은 목적에 써라. 이렇게 하는 거 유증. 그 다음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너무 어떤 회사가 잘해줘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 있을 필요 없다. 나 한 채 내가 쓰고 한 채는 니들에게 주겠다. 증여.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는 상속이나 친족권은 없다 하더라도 증여나 유증은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당연히 재산권을 가지게 됐죠? 회사는 명예권도 가져요.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재산권도 가질 수 있고 명예권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욕하고 싶은 회사가 있어도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게 지금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좀 이제 좀 과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막 하다가 회사에 갑자기 고발 들어오는 거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나라 형벌에 아주 특이한 형벌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니 사실 얘기하는데 뭘 명예훼손이냐? 나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명예훼손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만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잘한 건 이름 얘기하는데 명예권도 가지는 거죠. 됐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유한 사원이 될 수 있냐? 됐습니다. 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사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상 제한에도 겹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나 또는 감사가 될 수 있느냐, 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용인이 될 수 있냐. 사용인은 이제 지배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될 수 있냐. 근데 이 통솔의 입장은 그래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거나 감사가 되거나 또는 사용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질상 볼 때 자연인에게만 독특하게 인정되는 자격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인격체지만 신이 만든 자연인과 사람이 만든 법인은 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질상 상속 친족권은 안 되고 증여나 유증은 받을 수 있고 재산 명예권은 되지만 유한사원은 될 수 있고 무한사원은 될 수 없고 이사감사가 될 수 없다.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만나는 거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해도 돼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야 이거 다 못 외우겠는데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골라서 제가 골라드리잖아요. 요 두 개 정도만 외워도 뭐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럽니다. 됐고. 자, 법률상 제한을 볼게요. 법률상 제한. 회사가 첫 번째 회사가 존속 중에는 회사가 영업을 할 동안은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여기도 있네. 이건 성질상 제한이기도 하면서 법률상 제한이죠. 회사가 해산 후에는 회사가 해산된 후에는요 영업은 못해요. 못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관상 제한이 있어요. 한번 예를 볼까요? 예를 들면 이 뭐뭐 회사가 있어요. 회사 정관을 보니까 목적 사업이 반도체 제조 판매라고 돼 있어요. 뭐 삼성전자라고 제조 판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관의 목적이 반도체 제조 판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정관의 목적 외의 행위인 비닐하고 화원을 했다고 보세요. 화회. 그래서 보시면 꽃을 재배해서 판매했다. 화훼업을 했다. 재배 판매했다는 거죠. 판매했다. 꽃을 재배 판매했어요. 그럼 이게 정관은 분명히 목적 사업의 반도체 제조 판매. 뭐 농산물 판매라 그러면 꽃을 재배 판매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분명히 정관에는 반도체 제조 판매라고 했는데 꽃을 재배 판매하는 이것이 이 판매를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한가 하는 문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관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가 반도체 목적 범위가 반도체 제조 판매인데 꽃을 재배해서 판매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했다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왜 꽃을 재배 판매합니까? 7, 80년대는 우리나라가 모든 게 부족해서 장미를 그 장미도 있잖아요. 보시면 장미도 똑같은 색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 그런 기술이 없었대요. 에버랜드가 장미 축제 하려고 우리나라 꽃 재배 농가한테 납품을 받아봤습니다. 시범적으로 받았는데 개판이다 이 말이죠. 색깔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일본에 또는 그 유럽의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유리온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색깔의 장미를 재배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 납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훼 농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근데 왜 우리 거 납품 안 받고 왜 니들이 생산해서 판매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삼성전자가 삼성이 생각하기를 다 삼성 집안이니까 삼성 계열사니까 품질이 너무 조악하다. 이거 도저히 뭐 장미 축제 뭐 집에서 마당에서 기르는 거야 모르겠지만 이런 대형 꽃 전시회 그런 축제 같은 데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대요. 계속 납품하면 큰 수익이 될 테니까 화해는 거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정 기간 그렇게 하다가 농가들에게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농가들이 이제 균일한 품질이 올라와서 이제 납품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정관에 자 보시면 판매로 정관의 목적 범위대로 제한이 되나 제한되지만 그를 넓게 해석한다고요. 제한되지만 그 제한된 그 요거로 제한되지만 그 목적 범위는 넓게 해석한다고요. 넓게 해석을 해석해서 가능하냐? 예,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컨대 반도체 왜 꽃을 재배 판매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이게 그 반도체 감성을 불어넣어준다. 그렇죠. 반도체 하나 사면 장미꽃 하나 두 준다. 그렇죠. 제일 웃긴 마케팅이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면 되나?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 운전자 전용 엔진 오일.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면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남성이 운전하는 자동차하고 엔진 오일이 달라요? 예, 통만 달라요. 핑크색. 실제로 그런 광고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뒤먹고 아니 그러면 물론 이제 운전 습관이나 그래서 그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남성 운전자 다 분류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마케팅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자 보시면 반도체 제조 판매하는데 이게 반도체가 너무 이게 삭막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꽃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꽃 품질이 너무 안 좋다. 그럼 우리가 직접 재배하겠다. 그래가지고 판매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게 있는데 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 있죠. 폴크스바겐 자동차. 근데 친환경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폴크스바겐 자동차 공장 주변에 농지를 사들여가지고 거기 우리 공장은 너무 깨끗하다. 오염물질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걸 광고하려고 주변을 목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굴뚝에 연기도 안 나오고 그다음 폐수도 배출 안 하니까 이 소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근데 그냥 소를 키울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다 자란 소를 잡아가지고 소세지를 만들어. 그래서 폴크스바겐 공장 소세지가 유명하다 그랬다. 지금도 판매한대요. 야, 자동차 회사에서 소세지를 왜 만들어 파냐는 거죠. 그럼 이거 다 태클 걸겠죠? 상관없다는 거죠. 뭐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거지 뭐 폴크스바겐 공장이 소세지 만들어 팔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품 위생 기준을 갖췄으면 된다. 한번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폴크스바겐 소세지 해가지고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장난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친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옆에다 큰 목장을 만들어 놓고 소를 키웠는데 그냥 키울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폐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소세지를 만들어 팔아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 그럽니다. 독일 사람들은 워낙 소세지 좋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뭐 반도체 회사라고 꼭 만들어 팔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거지. 집에서 팔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판례도 이렇게 봐요. 원래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로 제한되는 게 맞는데 굳이 그렇게 너무 협소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 넓게 해석해 보자. 그럼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반도체를 주문하면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같이 오죠. 그러면 이쁘네 이런 거죠. 그 터무니없는 포장만 거기 포장만 그냥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여성 전용 엔진. 그 옛날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동차의 그 성질 뭐 이런 특성에 따라서 엔진 오일이 달라져야지 여성 운전자가 운전한다 핑크색. 그럼 오히려 남녀 차별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옛날에. 가만 생각해보면 쟤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문매를 맞고는 없었다 그럽니다. 됐죠. 됐고 껍데기만 핑크색으로 해놓고 그 여성 전용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형벌상 제한인데 보세요. 형벌상 제한 법인에 대해서 사형을 할 수 있을까요? 징역을 때릴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해산이 사형이다.
그다음에 징역이 영업정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이나 징역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벌금은 어때요? 벌금은 되겠죠. 벌금 같은 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벌금. 그리고 회사에 벌금 매기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야, 니들 매출 얼마요? 3천억인데요? 이거 얼마요? 300억인데요? 그래서 200억 내놔. 그럼 이제 말 잘 듣겠죠. 어떤 이제 거기 공해 배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기업에 벌금 매기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사형이나 징역 같은 건 의미가 없겠지만은 뭐 벌금 같은 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회사의 능력이 되겠죠. 한번 책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페이지 회사의 종류 볼까요? 먼저 상법전상의 종류는 5종이 있습니다.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것도 지금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회사는 5종류가 있다. 5종이 있다. 좋아요. 자, 구별의 표준은 사원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거죠. 근데 회사 채권자의 책임인데 요것만 외워서는 안 돼요. 위에서부터 사원 수가 몇 명이냐, 그 사원이 뭐를 출자하느냐, 그 다음에 책임으로 넘어가고, 책임이 무거우면 권한도 써야겠죠. 그러니까 업무를 볼 수 있고 무한 책임은, 그 다음에 유한 책임 사람들은 책임이 가벼우니까 그 대신에 업무를 못 보고 별도로 이런 사람들을 지정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명회사 보세요. 한명회사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연대 무한 동그라미의 책임을 지는 2명 동그라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다.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지니까 그 대신에 출자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신용 또는 노무 출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요. 사원이 되려면 회사로부터 지분을 받아야 된다. 지분을 받았으면 대가를 출자한다. 출자했으면 책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3단계로 나누시면 한명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신용 노무를 출자할 수 있는 사원으로 구성되고, 그 대신에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을 진다. 또 그래서 업무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어떨까요? 합자회사는 한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1인 동그라미 무한 동그라미 사원과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책임을 지지만 그 출자액을 한도로, 그럼 한도란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유한. 출자액을 한도라도 그걸 줄이면 유한이죠. 유한 책임을 지는 1인의 유한 사원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된 회사다. 좀 특이하죠. 한명회사의 변형인데, 자, 2명은 맞는데 1명은 신용노무 출자하고 그 다음에 무한 책임을 지고 1명은 재산을 출자해서 이 사람은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됐고, 유한 책임회사는 조합적 요소에다가 주식회사의 법인격과 유한 책임을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 형태고, 거기 보시면 밑줄 긋지 마세요. 유한 책임회사는 1977년 미국의 와이오밍 주가 소밖에 없는 동네래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제 고향이지만 강원도 두메산골이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동네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런 회사를 제도를 만들었대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지방 같은데 어떤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좀 거기에 소득 좀 올리자 할 때 그런 걸 혜택을 많이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1977년에 미국의 와이어밍주에서 도입된 제도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주 보시면 11년도 상법 개정으로 채택했죠. 이렇게 보세요. 근데 뭐 이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자, 보시면 유한책임회사 1인, 재산, 유한책임. 근데 요거만 다르요. 요 업무집행자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밍주에서 도입한 걸, 근데 왜 도입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이런 제도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 있다 그럽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법 개정으로 채택했다. 우리나라 상법이 전 세계 모든 상법의 혼합체래요. 좋은 건 다 뺏겼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상법의 특성인데 우리나라는 상법의 특성이 그냥 다 섞어놓은 거예요. 좋은 미국 제도, 일본 제도, 독일 제도, 영국 제도, 프랑스 제도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수많은 제도를 합친 것 중에 하나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뭐냐? 주식회사는 주주 출자연 자본단체로서 주주주의는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회사로 표시되고, 사원인 주주는 그가 인수한 사원인 주주 밑줄.
그 다음에 인수한 주식 금액을 한대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 그래서 채권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걸 유한 책임이라 부른다고요. 주식회사만 특별히 주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주식회사만 특별히 주주라고 불러요. 줄 부르고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식회사는 1인 설립이 가능하다. 다음에 유한회사는 뭐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간접 위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칠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예요. 합자회사가 좀 섞인 형태다. 그러니까 한 명 회사와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중간 형태로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준용한다는 거죠. 무한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그냥 한 명 회사의 사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그러니까 유한 책임 사원은 이제 이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적 회사, 물적 회사 요즘은 잘 얘기 안 해요. 이걸 합쳐서 인적 회사. 요 세 개를 합쳐서 물적 회사. 뭐 주주는 한 명이어도 된다. 자본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적 회사라는 것은 자본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 회사라는 건 자본이 없는 회사예요. 여기 자본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한명합자에서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사원들이 중요하고 사원들을 붙잡아둬야 돼요.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들이 있는 것이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왜 물적회사라고 부르냐면 이 회사들은 반드시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있기 때문에 물적회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써요. 지워버리고. 법원상의 종류 필요 없고 설립 근거법상의 종류 다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세요. 읽지 마세요. 제가 보통 이제 목차를 지우라고 하는 건 볼 필요가 전혀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이. 회사 설립. 회사 설립 절차는 크게 실체 형성 절차와 설립 등기로 구분된다. 요거 여기 정관적성 설립 등기. 요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그래서 정관에 반드시 목적을 기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이 바로 이제 회사 능력과도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적는 거를 바로 정관작성과 보시면 실체 형성 절차는 첫 번째죠. 정관작성 그거만 믿죠. 모든 회사의 설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정관작성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세 번째 줄 끝에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거 밖은 없어요. 자연인의 경우 어머니 신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되는 순간 그 이제 완전한 자연의 인격체가 되고 회사는 설립 등기가 됩니다. 자, 근데 설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 설립의 하자죠. 설립 등기까지 됐을 때 두 번째 줄 끝에 회사 설립의 하자는 설립 무효소나 설립 취소의 소로서만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만 어디 갔어? 여기 만자 들었네? 설립 무효 취소 소송만 가능하다. 됐고. 자, 그래서 소송만은 가능하다. 만자 꼭 써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런데 세 번째 줄 보세요. 회사 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는 설립 무효 소송, 그 다음에 취소 소송 모두 인정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자, 주식회사 빗줄 무효 동그라미 취소 액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무효 소송은 주주이사 감사가 제기하지만 취소 소송은 주식회사는 없다. 나머지에서는 다 있어요. 나머지에서는 다 있습니다. 됐고. 자, 왜 판결의 흐름으로 바로 넘어갔냐는 거죠. 판결의 흐름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유는 별로 중요한 게 근데 왜 다 설명했냐. 어차피 이거 나중에 차근차근 알아봐야 되니까 여기 밑에서 책이 없어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놓은 겁니다. 어쨌든 주식회사는 취소성이 없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원고적격도 각각의 회사 설명할 때 다 해요. 그런데 여기서 미리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났어요. 원고가 승소하면 설립무효 판결이든 취소 판결이든 제3자 동그라미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대세효. 근데 원래 판결이력은 원고 싸운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법상 소송은 싸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3의 효력이 있고, 그러나 판결 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업이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다. 판결 확정 전에다 크게 X. 이거 불소거표. 이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불소거표. 판결 확정 전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합니다. 이제 회사는 문 닫아야 된다는 사실을 등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음 문제 나올까요? 설립무효 판결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동그라미 됐고, 패소한 경우는 안 받아고요.
자, 그럼 이제 무효 취소 판결이 났어요. 자, 그럼 판결의 효력은 대세요, 불소급표. 그럼 불소급표라고 해서 회사를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런 건 아니고 무효 취소 판결이 나게 되면 불소급표라 하더라도 해산했다고 봐가지고 청산해서 소멸시킵니다. 해산했다고 문 닫은 거로 보는 거죠. 문 닫았으니까 재산 정리해서 소멸시키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한명합자에서는 그 원인인 무효 취소 원인은 사원을 뺀 나머지 사원의 전원 동의로 원인을 뺀 나머지 전원 동의로 회사를 살릴 수가 있다. 근데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그런 거 안 돼요. 자, 볼까요? 자, 청산 절차 개시 설립 무효 판결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산의 경우에 준해서 청산을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됐고. 근데 문제는 2번에 한명합자에서의 회사의 경우 어떠냐? 인적회사 한명합자에서의 경우 회사 설립 무효 취소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하면 사원 전원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봐요. 넌 나가. 이거 뭐죠? 야, 너 때문에 지금 판결 났잖아. 그래서 제외하고 원인 있는 사원은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는, 떠났다고 보는 거죠. 나쁜 놈들이죠. 너 나가. 너만 나가면 돼. 너만 죽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회사 살리자.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해서는 안 되는데 넌 너 때문에 지금 소송 난 거냐. 그러니까 너만 나가면 돼. 나가. 그리고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거기 퇴사 원인 있는 사원을 뺀 사원은 퇴사한 거로 보고 나머지 사원 전원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외우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러면 외우라 그러지 말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저기서 설립 취소 보세요. 주식회사를 보시면 취소에 X로 돼 있죠? 자, 그거를 굵게 밑줄. 여기 1번으로 할까요? 그러면 1번이 뭐예요? 1번이 이거죠. 취소가 없다. 나머지에선 다 무효 취소 다 있죠? 됐고. 그 다음에 주장 방법은 소송에 의해서만 한다 그랬죠? 됐고. 자, 당사자 보시면은 취소 소송은 취소권자, 채권자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똑같고. 자, 무효소송 온 거 보세요. 한명합자회사는 똑같이 사원이죠.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사원이사 감사인데 주식회사도 주주를 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한책임회사만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 밑줄 긋고 2번 어떻게 했지? 요거 알겠죠? 두 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피고는 다 회사니까 따로 버렸고 제소기간 2년이고 소유 절차 재량기약 가능하다 됐고. 자, 판결의 효력 원고 승소 승소만 보세요. 패소는 볼 필요 없어요. 대세적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불소급표 판결 확정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 3번. 여기 1, 2, 3번만 외우면 다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 이 통째로 외우지 말고 통째로 어떻게 외워요? 저도 이거 글이라 그러면 자꾸 헷갈려요. 3번 이거죠. 3번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운 겁니다. 그래서 1번 주식회사는 취소성이 없네. 그렇구나. 그다음 무효소송의 원고 적격은 제각각인데 유한책임회사가 그중에서 특이하네. 사원 및 업무집행자가 제기할 수 있다. 됐고. 판결이 확정되면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판결의력은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판결 확정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찾으면 대세효, 불소급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만 외우면 거의 90%는 다 외운 거예요. 90이 뭐야? 한 95%는 다 외운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종의 곁다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요렇게라도 외우려고 그러지 안 그러면 이제 안 외울 테니까. 됐고. 자, 그럼 회사의 능력을 볼게요. 능력 뭐 간단합니다. 회사의 권리 능력은 설립 등기와 함께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계속 밑줄 실질적 청산 사무 종결 청산이 종결될 때 권리 능력이 여기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회사의 경우 요 세 가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로 봅니다. 원래 자연인의 경우 요 세 가지 불법행위 능력까지 포함해서 다 구별하는데 왜냐면 출생을 했을 때 눈도 못 뜨고 있을 때 그다음에 유치원 다니다가 뻘뻘거리고 다닐 때 그다음에 성년이 됐을 때 구별하거든요. 근데 회사는 그런 거 구별 안 해요. 회사가 뭐 미성년자 회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됐고. 자, 그러면 제한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질에 의한 제한. 자, 동그라미 X로 할게요. 친족간 X. 우리 삼촌이 삼성전자다. 좋겠네. 정신이 없어서. 상속권 X. 자, 다음 줄 유증 동그라미. 그러니까 생전에 받는 증여도 되고
돌아가시면서 받는 유증도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재산권 동그라미, 명예권, 상호권은 필요 없어요. 재산권 동그라미, 명예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음 줄 다른 회사의 유한 책임사원 또는 유한사원 동그라미 됐고. 자, 그저 끝에 지배인 X. 여기 지배인 안 된다 그랬죠? 사용 또는 지배인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단에서 문제가 되는 건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상법의 규정은 없는데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같은 기관이 될 수 있냐 하는데 안 된다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이사 X, 감사 X. 근데 지금은 된다는 견해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돼요. 법인이사라고 해서 되는데 아직도 교수님들이 고리타분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법에는 늘어나고 있어요. 상법에서는 이사감사가 법인이 이사감사가 될 수 없다 그러지만 특별법에는 아예 법인이사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좀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이사감사 X 통설은 안 된다고 봐요. 법률에 의한 제한은 회사가 존속 중이라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고는 안 돼요. 근데 해산된 후, 즉 청산 중 같은 말입니다. 해산 후. 회사가 해산 후에는 청산만 하고 영업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산한다. 왜 영업을 못한다고요? 존속적인 영업을 하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고는 못 되는 거죠. 존속 중에는 영업을 하고 해산 후에는 영업을 못하고 청산하는데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는 못 된다. 자, 목적에 의한 제한. 자, 밑줄. 회사 정관에는 반드시 목적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정관에 목적을 기재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말할 수 있냐? 즉 정관 목적의 반도체 제조 판매라고 됐는데 꽃을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냐? 있겠지 뭐. 돈 버는데 뭐. 돈 벌어도. 아니 범죄만 안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 돈 벌려면. 실제로 범죄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드라마 보면 뭐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학설은 제한 긍정설과 부정설인데, 자 세무사 시험이나 회계사 시험은 학설 안 내요. 왜? 학설을 이해할 만한 기반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왜? 민법 공부 안 했잖아. 근데 무슨 학설을 이해해? 그래서 판례만 좀 볼까요? 다음 이제 판례. 자,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는 지우세요. 이거 단기금융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소멸됐습니다. 단기금융업. 단자 회사라 그러는데 이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소멸했다고 그래요. 이 단기금융업이 뭐냐면 여러분 일본의 제로금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이 30년간의 그 잃어버린 세대가 있어가지고 그게 미국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니들 문 닫을래? 아니면 경제 성장률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30년 동안 제로금리여가지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0%니까 일본 돈 빌려가지고 우리나라에 고리대금업을 한 게 단기금융업이에요. IMF로 다 망했죠 뭐. 없었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자, 첫 번째 판례.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성 목적에서 제한된다. 제한되죠? 제한된다가 아니라 되나 이렇게 해요. 제한되는 건 맞다. 제한되지만 그 목적 범위 내 행위라면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 X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동그라미, 간접 동그라미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 수행에 필요한 여부도 행위 객관적 동그라미 성질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X 의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을 한다. 지금까지 모든 판례에서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판례가 없어요. 결국은 그냥 헛짓하지 않나 그냥 다 포함된다고 본다고요. 야, 돈 되면 다 하는 거지 뭐. 야, 감성을 위해서 반도체라는 그 딱딱한 물건에다가 꽃을 한 송이 얹어줬다면 감성이 충만한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마케팅 보면 여러분이 말 얼탱이 없는 것도 많잖아요. 얼탱이 없는 거. 그렇죠. 카페 가서 4,000원짜리 커피하고 2만 원짜리 케이크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면 그냥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왜 빵을 만들어 파냐? 만들어 팔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크만 먹게 커피만 마시기는 밍숭밍숭하다. 그러니까 케이크 그리고 조각 케이크 이런 거 만들어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됐고. 제 고향이 아주 시골 동네거든요. 시골 동네. 근데 조그만 빵집이 있었어요. 빵집 얘기하고
빵집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뭐 파리바게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그냥 간판도 그 그냥 그 천막으로만 저기 천으로 만든 간판이고 그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그냥 아름아름. 그리고 하루에 오전에만 영업해요. 영업하고.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이제 군청 소재지어 가지고 거기에 오후 한 2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와서 점심때 뭐 빵을 사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했어요. 근데 블로그에 한번 뜨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올랐거든요. 미어 터져요. 야, 그래서 이 블로그 힘이라는 게 일단 인터넷 매체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면서 지금은 가도 그냥 한 20분 정도면 다 없어져요, 빵이.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야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라는 법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크도 조그만 거 만들어 팔아서 그러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든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꽃을 만들어 팔지 말라 그런 건 아니라고요. 감성을 위해서 만들어 같이 제공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됐고 자 그다음에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따로 볼 필요 없어요. 불법의 능력도 있는 겁니다. 볼 필요 없고 그래서 형벌 능력은 여기 책이 없지만 그래서 해면 안 나와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사형이나 징역을 때린다, 뭐 해산시킨다, 그다음 영업정지한다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자인에 대해서 하는 사형이나 징역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벌금은 충분하죠. 벌금은 충분해요. 불법행위도 전혀 불법행위 능력도 있고 불법행위 능력 보세요. 회사는 불법행위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의 그 동전의 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가면 회사 동그라미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 동그라미 연대에서 연대 책임이에요.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연대 책임을 져요.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요거예요. 요겁니다. 성질상 제한 주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상속 친족권은 없다. 증여유증은 받을 수 있다. 재산권은 있다. 명예권도 있다. 유한사원은 될 수 없다. 무한사원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겹치죠. 그럼 이사감사가 될 수 없다. 사용인 또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지금 외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요것만 외워도 돼요. 요것만 외워도 뭐 능력은 다 공부한 거다. 그럼 밑에 걸 안 외웁니까? 그냥 뭐 차근차근 외워도 되지. 지금은 요 성질상 제한만 보시면 됩니다. 됐고. 자, 그럼 이제 회사 의의를 마무리됐고,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들이 쭉 있죠.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풀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정답을 칠한 다음에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됩니까? 됐고. 그다음에 보시면 회사의 구조조정 24페이지.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번 쉬었다 보자.